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고을에 나룻배를 모는 최사공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사공의 할아버지부터 관청 소속으로 대대로 나룻배를 몰고 있었지요. 최사공의 일상이 나룻배를 모는 일이다 보니 부인 백씨가 심심한 일이 많았답니다. 백씨가 심통이 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백씨에게 나룻배를 모는 일은 너무나 지루해 보였지요. 하지만 최사공은 노를 젓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노를 젓지 않으면 손님들도 강을 건널 수 없으니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씨 혼자 심심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위로라는 것은 고작 그렇게 심심하면 서방 나룻배에 같이 올라타라는 것이었지요. 내가 미쳤어요? 그렇게 지루한 나룻배에 올라타게. 그러던 어느 날 최사공이 그만 노를 젓다 발을 헛디뎌서 물속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룻배에 올라탔던 손님들이 수영을 잘했으니 망정이니 정말 큰일이라도 날 뻔하였지요. 최사공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하게 곧불이 걸렸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한평생 나룻배만 몰 것 같았던 서방이 알아눕자 괜히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 그만 좀 아프셔요. 최사공은 몸은 아팠지만 부인이 그렇게 눈물도 흘려주고 걱정해주니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부인. 곧불이 심하게 걸렸지만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날 것이오. 하지만 최사공의 곧불은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말로는 약재를 계속 다려 먹고 한동안 푹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최사공은 나룻배가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 손님들도 강을 건너셔야 하는데. 백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지금 그놈의 나룻배가 더 걱정이세요? 그러지 말고 좀 푹 쉬세요. 백씨는 최사공이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 됐는데 이후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매일 병시중을 들어야 하니 최사공이 나룻배를 몰고 다녔던 때보다 더 지루하고 고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사공이 뜻밖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룻배를 그렇게 오래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소.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아직 몸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내가 관청에 얘기해서 이 동네 청년들을 수소문하였소. 그 중에 나룻배를 몰 수 있는 청년들을 추렸으니 조만간 집에 도착할 것이오. 백씨는 이해가 가면서도 최사공이 나룻배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리 기분은 좋지 않았답니다. 답답한 백씨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최사공에게 약재를 다려주고 잠시 머리를 식히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산책을 하던 중에 웬 기합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백씨는 기합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젊은 총각이 주먹을 절도 있게 뻗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총각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백씨는 총각에게 들킨 것도 모르고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백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요란스러워서 잠시 온 것이오. 그대는 누구신지. 저는 돌석이라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옆 동네에 곽대감 머슴살이를 하는 놈입니다. 백씨는 넋을 빼고 머슴을 바라봤다는 게 창피하였지요. 하지만 돌석이의 남자다운 용모를 지켜보고 있자니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요란했다면 송구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돌석이는 떠났지만 백씨는 듬직한 돌석이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예라도 익히는 남자인겐가? 그거 참 듬직하구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최사공이 말한 대로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관청에서 인정한 나룻배 사공들 후보였지요. 이보시오 부인. 관청에서 얘기한 놈들이 온 것 같소. 다들 머슴살이를 하던 놈들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구경 좀 하시오.
백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당 앞에 기다리는 남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남자들 중에 돌석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씨 눈에는 다른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돌석이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들 중에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보이시오? 백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눈을 끔벅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야 영감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원. 백씨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사공은 그런 부인이 안타까워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몰래 훔쳐보려고 방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틈을 통해서 계속 돌석이를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 사이에 최사공이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디 보자. 자네들이 관청에서 인정했다고 하니 굳이 실력을 볼 필요는 없겠지. 어디 한번 용모들이 어떤지 좀 보세. 그때 최사공이 돌석이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보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돌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돌석이라. 혹시 곽대감 밑에 있는 식솔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최사공이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네. 곽대감이 가장 충직하다고 말한 머슴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바로 자네였구먼 그래. 용모가 선비라고 할 정도로 반듯하다고 하더니 진짜 듣던 대로구먼. 돌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곽대감은 호조 판서를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여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었지요. 돌석이는 곽대감이 조정일로 괴로워할 때마다 늘 곁에 있었답니다. 젊은 총각이 그리 허둥대지도 않았고 곽대감이 시키는 일은 군소리하지 않고 척척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곽대감이 당파 싸움에서 밀릴 때도 돌석이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곽대감의 비위를 정확히 파악하니 주변에서도 돌석이처럼 충직한 머슴은 없다고 하였지요. 곽대감이 명예롭게 은퇴하기 전날 조용히 돌석이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돌석아, 너는 지금껏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였구나. 그토록 너를 충직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조정에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파 싸움에서 밀려서 그만 유배지로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학자의 머슴이 가족과 떨어져 먼 길을 자처하여 학자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그 충심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곽대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인 돌석이가 어찌 학자의 일을 일일이 알고 있었을까요? 돌석이는 수줍은 미소를 짓더니 머리를 극적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 학자께서 쓰신 책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자께서 머슴과의 우정이라고 하여 책에 옮기셨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학자께서 머슴과의 우정이라고 하시니 전 너무 감동해서 그만 눈물까지 흘렸지 뭡니까? 곽대감은 그제야 돌석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의 조부께서도 아주 충직한 머슴이 있으셨지. 돌석이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나는구나. 조부가 전투 중에 사망하자 주인의 시신을 수습해서 직접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묘를 지켰다고 하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충직한 머슴이 생길까 했는데 돌석이 바로 너인가 보구나. 그날 이후로 곽대감은 돌석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낸 곽대감은 안 그래도 혼자 쓸쓸히 보내고 있었지요. 한 번은 술상 앞에 돌석이를 앉히고는 같이 술잔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대감은 처음으로 돌석이의 꿈을 알게 됐답니다. 너의 꿈이 나룻배의 사공이었다니. 뜻밖이로구나. 어릴 적에 나룻배에 사공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계가 장군들 못지않았습니다. 누구는 풍류가 있어서 우러러볼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곽대감은 포근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공이 한 사람 있다네. 안 그래도 지금 곧불에 심하게 걸려서 대신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군. 돌석이가 원하면 내가 자리를 주선하도록 하지. 돌석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는 것이었지요.
다만 그 사공에게는 특별히 추천은 할 수가 없다네. 나룻배 사공은 관청에 소속된 것이니 내가 괜히 말했다가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이해하겠는가? 돌석이는 얼른 곽대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써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곽대감은 그저 돌석이의 자리를 주선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돌석이가 충직한 머슴이라는 것은 이미 고을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지요. 돌석이는 노를 저을 일만 생각해도 흐뭇한 것이었습니다. 방에서 훔쳐보던 백씨는 돌석이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그저 돌석이의 듬직한 모습에 흐뭇하였답니다. 우리 영감께서 돌석이를 콕 집었구먼 그래. 이복의 돌석이.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나룻배의 사공이 되려면 내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곽대감 어르신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네. 열심히 하면 아예 나룻배 사공을 물려줄 수도 있지. 돌석이는 솔깃하였습니다.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나룻배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사공이 노를 젓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꼭 따라하고 싶었지요. 다행이구먼 그래. 안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나룻배를 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지. 아무래도 자네가 제격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돌석이는 최사공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나룻배 사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돌석이는 아주 신이 난 것이었지요. 백씨는 몰래 돌석이가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듬직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최사공 밑에서 살고 있던 여종이 한 명 다가왔습니다. 돌석아,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 여종이 시원한 물이 담긴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마침 갈증이 있었던 돌석이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백씨와 여종이 넋을 놓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해. 언제든지 물 떠서 가져다 줄 테니까. 그리고는 여종이 야릇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백씨가 눈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을 보았는가. 저것을 그냥 뒀다가 큰일을 내겠구먼. 백씨는 다음 날에 식솔들을 불러서 갑자기 백숙을 내주었습니다. 요즘 바깥 양반이 몸이 안 좋아서 다들 고생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였구나. 오늘도 고생 많이 할 터인데 백숙 실컷 먹고 기운들 내거라. 식솔들은 신이 나서 백숙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백씨는 돌석이에게 물을 줬던 여종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에 여종의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지 뭐예요. 얼굴에도 두드러기가 일어나니 돌석이 앞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씨가 여종이 먹은 백숙에만 두드러기가 나는 약을 탄 것이었습니다. 백씨가 식솔들을 특별히 챙겨준 것이 아니었지요. 백숙은 여종에게 두드러기를 일으키게 할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에게 꼬리를 치는 여종은 또 있었습니다. 백씨는 또 한 번 백숙을 내놓고는 약을 탔지요. 그렇게 두 명의 여종이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였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놀려먹어서 그런 걸까요? 백씨는 이상하게 짜릿한 것이었습니다. 요년들, 우리 돌석이에게 또 한 번 접근해보거라. 아주 평생 두드러기가 일어나게 해줄 터이니. 백씨는 그 사이에 장작을 패는 돌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석아, 쉬엄쉬엄 하거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룻배가 어디 도망은 가지 않을 터이니. 내가 영감에게 말해서 꼭 너에게 물려주라고 할 것이다. 그것이 진심입니까, 마님? 그렇다마다. 그러니 좀 쉬엄쉬엄 하거라. 그러다 몸이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님. 마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힘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드릴갑쇼. 백씨는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힘 좀 써보거라. 허리에 너무 힘주지 말고. 돌석이는 백씨 앞에서 마음껏 힘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백씨는 돌석이가 장작을 팰 때마다 옆을 지나갔습니다. 돌석이의 기합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씨가 야심한 밤에 돌석이를 찾아왔습니다. 최사공은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서 쿨쿨거리면서 자고 있었지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마님? 내일이면 드디어 네가 나룻배를 타고 나가는 날이 아니더냐? 힘내라고 쑥떡 좀 가져왔다. 아이고, 마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십니까? 대감마님에게 주셔야지요. 그 양반은 약재 많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서 먹도록 해라. 돌석이는 백씨의 음흉한 마음도 모르고 쑥떡을 잘도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육 자랑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돌석이가 나룻배를 타고 처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석이는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일은 흔하지만 돌석이에게는 어릴 적부터 동경했기 때문에 각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손님들 중에 눈에 띄는 여인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넋을 놓고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리따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어여쁜 여인이 살고 있었다니. 돌석이는 노를 저으면서도 여인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젓고 있던 노를 놓쳤지 뭐예요. 사공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정말 송구합니다. 소인이 오늘 처음으로 노를 잡아서 이런 실수를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석이는 민망해서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노가 강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석이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선녀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갑자기 뱃머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때 맞춰서 이렇게 배가 멈추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강가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돌석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돌석이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지요. 아이고, 낭자. 기다리시오. 돌석이는 그제야 망설이지 않고 강가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돌쇠는 어릴 적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사공이 되려면 당연히 수영도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물속에서 나온 여인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여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것이오, 낭자? 그러자 여인은 대답 대신에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희. 아버지가 굴량미를 총괄하는 관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성실한 분이었기에 병조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급을 막고 싶어서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보리를 섞거나 무게를 속여서 고급 쌀을 판 것처럼 착복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낸 친구분을 사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국고금 2,000냥을 탕진하셨다고 지금 옥에 갇히셨습니다. 2,000냥을 변상해야 목숨이라도 구할 터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돌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뛰어내리신 겁니까? 연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0냥을 갚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강을 건너서 몇 리만 가면 청루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생의 값을 매겨서 가격표를 걸어둔다고 하더이다. 2,000냥의 가격표를 걸어두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다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연희는 이제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이도 연희의 슬픈 사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몸을 던지면 안 되지요, 낭자.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주머니 안에 1,000냥이 있었습니다. 백씨가 처음으로 나룻배를 탄다고 격려 차원으로 준 것이었지요. 아무리 격려라고 하지만 1,000냥은 너무 과분한 돈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이렇게 돈을 꺼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낭자. 부족한 1,000냥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갚으십시오. 이건 제가 모시는 마님께서 드린 것이니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거처 하나를 잡으시지요. 연희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찌 이리 큰 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차피 기생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다시 거두시지요. 돌석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청로로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냥 가격표를 걸어두십시오. 그 어떤 남자도 2,000냥이 걸린 기생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2,000냥이나 내고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동안 제가 2,000냥을 구해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어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기생이 돼서 2,000냥을 벌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2,000냥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던 연희가 당황하였습니다. 그럼 저를 기생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냥을 그냥 드린다는 게 아니라 돌석이는 그 다음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낭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돌석이가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연희는 결국 돌석이 뜻대로 하였습니다. 도련님 말씀대로 2,000냥 가격표를 걸어두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라니. 돌석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련님 소리를 들었답니다. 괜스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었지요. 기다리시오 낭자. 꼭 돌아오겠소. 돌석이는 냉큼 나룻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룻배를 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연희가 돌석이에게 간절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백씨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돌석이가 없어서 많이 심심하였지요. 돌석이 왔구나. 네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분했는지 모른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 돌석이는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격려로 줬던 1,000냥을 처음 보는 처녀에게 줬다는 것까지 모두 고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백씨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내가 준 돈을 어찌 처음 보는 여자에게 준단 말이냐? 그것도 모자라서 1,000냥을 더 얹어 주겠다는 것이냐? 그 처녀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준 돈을 처음 보는 여자에게 줬다니? 나의 성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돌석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친절했던 마님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백씨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얀 놈 같으니?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것이냐? 돌석이는 그렇게 창고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격려로 준 돈을 아무한테 줬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백씨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이었지요. 돌석이는 너무나 억울하였지만 2,000냥을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연희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부디 그 처녀만은 구해주십시오, 마님. 백씨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처녀를 걱정하는 돌석이가 더 괘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백씨는 돌석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돌석이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00냥은커녕 1냥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넋이 빠졌던 돌석이는 몰래 최사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사공이라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마침 최사공도 기운을 조금씩 차리고 산책을 나왔답니다. 대감마님. 소인 돌석입니다. 최사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돌석이 아니더냐? 어찌 그 꼴을 하고 찾아온 것이냐? 돌석이는 바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한 처녀가 저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모두 들은 최사공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네가 충직한 머슴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만 너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부인 말로는 네가 기생에게 빠져서 돈을 탕진했다고 하던데. 돌석이는 충격을 받았지요.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던 백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대감마님. 저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처녀가 청로에서 2,000냥을 내걸고 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감마님. 최사공은 돌석이의 간절한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답니다. 돌석이 말을 믿고 2,000냥을 내줬다가는 부인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뻔하니까요. 미안하구나, 돌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구나. 2,000냥을 몸값으로 내세우는 기생이 어디 있더냐? 혹시 꿈이라도 꾼 것이 아니더냐? 아니면 부인 말대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더냐? 도저히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만 물러가거라. 그렇게 최사공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석이는 또 한 번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제 돌석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석이는 일단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청로에 가서 어떻게든 연희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2,000냥을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돌다리만 건너면 청로입니다. 돌석이는 그제야 강물에 뛰어내린 연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물에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연희 낭자. 정말 미안하오. 아무래도 2,000냥은 무리인 것 같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시녀들을 거느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렴풋이 봐도 귀티가 흐르는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갑자기 돌석이에게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돌석이의 이름을 묻더니 바로 교자의 타기를 권했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여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교자에 타라니 돌석이는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아무래도 정말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지만 여인은 정확히 돌석이의 이름을 말하였지요. 망설이던 돌석이는 결국 교자에 올라탔습니다. 양반이 이용할 교자에 올라타다니. 돌석이는 혹시 꿈이라도 꾸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돌석이가 도착한 곳은 궁궐처럼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와집에 올 일은 평생 없었지요. 내가 아무래도 저승사자를 만나러 온 모양이구나. 강가에 뛰어내린 일을 기억이라도 못하는 겐가. 돌석이는 그렇게 넋이 빠진 채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돌석이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돌석이를 발에다 준 여인보다 아리따운 귀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돌석이는 놀라서 얼른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곤조곤히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염라대왕은 저렇게 어여쁜 여인으로 변한 건가? 아니면 염라대왕의 부인이라도 되시는 겐가? 돌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입니까, 마님? 그러자 귀부인이 포근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돌석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귀부인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지만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귀부인은 돌석이의 순수한 모습에 또 한 번 미소를 지었지요. 접니다, 연희. 강물에서 구해주신 그 연희입니다. 돌석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라도 온 것인지 볼을 꼬집는 것이었지요.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 덕분에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도련님. 연희는 그대로 절을 올렸고 돌석이도 놀라서 따라 맞절을 하였지요. 대체 연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연희는 돌석이의 말대로 청루로 갔습니다. 2,000냥을 내걸고 돌석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석이 말대로 2,000냥까지 내면서 기생을 만날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웬 나이가 든 대감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대가 2,000냥을 내건 기생이란 말인가? 연희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만. 대감은 놀랐답니다. 2,000냥을 내걸은 것도 이상했는데 막상 들어오니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다니. 대감은 이 기생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실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2,000냥을 내건 기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네. 이 노인네가 주책도 없이 청루를 온 것이 그렇네만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내고 적적해서 찾아온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연희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고개를 들고 대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연희를 만나러 온 사람은 바로 곽대감이었습니다. 돌석이를 친자식처럼 아꼈던 바로 그 곽대감이었지요. 아무래도 자네에게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네만 나에게 해줄 수 있겠는가? 연희는 근엄한 용모의 곽대감에게 솔직하게 모두 고하였습니다. 듣던 중에 곽대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방금 누구라고 하였는가? 자네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라고? 돌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기생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감마님께서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곽대감은 돌석이와 이렇게 다시 인연이 닿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거 참. 돌석이가 2,000냥을 구해올 리가 만무할 터인데. 곽대감은 최사공댁 부인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 사람이 머슴의 말만 믿고 2,000냥을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연희도 돌석이가 곽대감의 머슴이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곽대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석이에게 딱히 해준 게 없었는데 이제야 내가 할 일이 하나 생겼구먼. 곽대감은 그렇게 2,000냥을 빌려주었고 연희의 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났답니다. 돌석이가 백씨에게 감금을 당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사실 곽대감은 청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났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만났더니 청로에 가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들이 있는 청로에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니. 곽대감은 그저 웃기만 하였지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곽대감은 청로로 향했습니다. 청로에 가기도 전에 2,000냥을 내건 기생이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곽대감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말한 기생이 바로 2,000냥이 아닐까 하고 직감하였지요. 그런 사연으로 연희까지 만난 것입니다. 점쟁이가 갚을 수 있다는 은혜는 바로 돌석이를 말한 것이었지요. 한평생 곽대감 곁을 지켜준 돌석이었으니까요. 연희도 곽대감을 통해 돌석이가 얼마나 좋은 남자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돌석이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돈을 빌려주셨지만 모두가 도련님의 덕이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요. 부디 저의 서방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돌석이는 금이 환영했습니다. 돌석이를 모함하고 믿지 않았던 최사공과 백씨는 크게 후회하였답니다. 최사공은 돌석이를 향한 백씨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돌석이를 믿지 않고 내쫓았으니 후회가 아주 막심한 것이었습니다. 영감 모르게 젊은 사내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를 이대로 내쫓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사공은 백씨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그동안 내 욕심만 생각하였소. 부인이 그렇게 외로울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나룻배는 우리 돌석이가 앞으로 맡을 테니 이제부터는 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소. 그렇게 최사공은 이제 사공이 아니라 시장 상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평소 장사에 관심이 있던 백씨가 나서서 점점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지요. 돌석이는 나룻배의 사공이었지만 곽대감이 물려준 집과 땅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도 누명을 벗고 고을의 수령으로 승진하였답니다. 곽대감에게 보였던 충성심과 의리가 이렇게 보답으로 돌아오네요. 명심보감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깊어질 때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석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돌석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늘은 반드시 돌석이의 충성심을 알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돌석이와 같은 사람들은 큰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1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어머니의 묘지에서 거지 처녀를 구한 머슴, 용식이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밥그릇을 주는 처자가 바로 부인이 될 것이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 만난 거지 처녀. 과연 용식이의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가 가득한 백세야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북 지방의 한 고을에 용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용식이는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편하게 양반댁에 머물면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떠나야 우리 용식이가 좋은 처녀를 만날 터인데. 그러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용식이는 어머니가 떠나니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요.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식아, 이 어미가 떠나면 좋은 여인을 만나서 혼이 나거라. 그래야 이 어미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 말이야. 그렇게 용식이는 양반댁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니 양반댁에서도 용식이를 마음에 들어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꿈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구름에 붕붕 떠서 기분이 너무나 좋았지요. 용식이는 여기가 하늘나라라도 된 것 같아서 믿기지 않았답니다. 용식아,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이 어미가 정말 슬프구나. 빨리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야 할 터인데.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마음씨 좋은 대감님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식아,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용식이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래.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너에게 할 일이 많으니 좌절하지 말고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 무슨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용식이는 어머니에게 말을 듣기도 전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더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용식이는 너무 빨리 잠에서 깬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어머니가 묻힌 묘지로 향했지요. 오랜만에 찾은 묘지는 안개까지 끼니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용식이 왔어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묘지가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용식이는 알면서도 어머니 묘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비를 흠뻑 맞은 뒤에야 묘지를 떠났습니다. 다시 올게요, 어머니. 용식이는 훌쩍거리며 양반댁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웬 여인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너무나 가련해 보였습니다. 용식이는 얼른 여인에게 뛰어갔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어찌 그리 비를 맞고 계시오. 그러다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여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부터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냅다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양반댁 집이 있는 고을로 뛰어갔지요. 이대로 양반댁으로 갈 수는 없으니 일단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평소에 용식이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늘 묵직하게 일만 하는 용식이가 갑자기 여인을 업고 들어오니 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용식이가 여인을 다 업고 오고. 그런데 아는 처자인가?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용식이는 양반댁에서 있다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여인을 살렸을 때처럼 비가 쏟아졌지요. 정신을 차린 여인은 누가 봐도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시오, 낭자. 용식이는 여인의 미모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애써 침착하게 보이려고 하였지요.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원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처자 많이 오라. 자네가 조금이라도 늦게 데리고 왔으면 곧불에서 그치지 않았을 걸세. 여기 약재가 있으니까 꼭 챙겨 먹도록 하게. 저는 선아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 너무 황망해서 그만.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도련님이 절 발견하신 겁니다. 용식이는 도련님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집 허드렛 일만 하던 머슴이니 그런 호칭은 처음인 것이었지요. 이런 말씀드려 정말 송구합니다만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저는 어디서 묵을 곳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련님. 그러자 의원이 잠시 용식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정을 보아하니 거지 처녀인 것 같네. 저렇게 그냥 보내면 너무 가엾지 않은가? 자네가 거둬들이는 것이 어떤가? 용식이는 마음 같아서는 선아를 데려가고 싶지만 양반댁에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면 난감하였습니다. 용식이가 하루 종일 양반댁에 있다 보니 밤에도 필요하면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 용식이가 갑자기 여인과 함께 다른 집으로 가면 양반댁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원도 용식이의 처지를 알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일단 고민은 뒤로 하고 밥부터 먹도록 하게. 어떻게든 밥은 먹어야 앞으로 일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자 선아가 얼른 밥그릇부터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용식이는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식아,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설마 이 낭자가 나의 부인이란 말인가? 밖을 내다보니 역시나 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다시 선아의 아리따운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의 묘지를 보고 오는 길에 선화 낭자를 만났어. 정말 어머니가 나에게 배필을 보내주셨구나. 용식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 선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웬 눈물이십니까, 도련님? 아닙니다. 밥그릇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소. 용식이는 그렇게 밥을 먹고 양반댁으로 향했습니다. 양반댁에게 허락을 받고 싶었지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은 그대로 있으니 그곳으로 선아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양반댁에서 용식에게 따로 집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멀지 않은 곳에 별채가 하나 있다네. 너무 작아서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네가 마침 부인을 데리고 온다니 다행이구먼. 이번 기회에 장가가서 잘 살아보게. 아이고 대감마님. 그것은 너무 과하십니다. 어머니와 함께 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애끼 이 사람아. 그 집은 너무 낡고 못 쓰지 않은가? 내가 이미 식솔들한테 시켜서 다 알아봤네. 자네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 하니 마음이 다 아프더구먼. 그러지 말고 별채에서 그 처자와 오순도순 살아보도록 하게. 용식이는 양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의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지요. 다른 사람이라면 별채를 주지 않았지. 자네가 그동안 군말 없이 일을 해준 것이 대견해서 주는 것이야. 그러니 잘 살게. 그리하여 용식이는 선아와 함께 양반댁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별채는 작았지만 용식이에게는 기와집 못지않게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아도 사정을 듣고 감격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식이는 여전히 양반댁에서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길쌈과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선아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선아가 글을 읽는다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지요.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요.
그런데 선아는 급하게 읽던 책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용식이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냥 책이 보이길래 한번 펼쳐본 것뿐입니다. 글은 그냥 어깨 너머 서당에서 읊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선아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용식이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잠자리도 피하는 것 같아 이상했는데 이제는 글을 읽는 것도 숨기니 말이에요. 그러자 용식이는 갑자기 선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거지 처녀로만 알았는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아는 이상하게 요즘 따라 용식이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책을 읽는 것을 들킬 때부터 더욱더 그러하였지요. 그래서 용식이는 머리를 식힐 겸 선아를 데리고 연등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연등회는 용식이도 가끔 어머니와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선아도 모처럼 머리를 식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용식이는 기회를 엿봐서 선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요. 그동안 부인에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소.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그동안 길쌈과 바느질에 너무 지쳐서 그만, 저도 모르게 서방님에게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너무 괴념치 마셔요. 그렇게 용식이와 선아는 연등회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먹을거리를 좀 보고 오려고 잠시 선아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아가 갑자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앞에는 나이 지긋하게 든 영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선아가 놀란 줄도 모르고 송편과 인절미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그러자 선아는 갑자기 용식이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저 영감이 저를 보잘것없다고 모욕을 합니다, 서방님. 무엇이라? 어떤 영감이 그런단 말이오? 용식이가 고개를 돌리자 영감이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아가 갑자기 용식이가 들고 있던 송편과 인절미를 집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감은 얼굴로 날아든 송편과 인절미 때문에 크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영감의 식솔들로 보이는 머슴들이 용식이와 선아를 둘러쌌습니다. 용식이는 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먹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식이로는 건장한 머슴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는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지 뭐예요. 용식이는 그 일로 한동안 들어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용식이는 다시 기운을 차려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선아는 점점 길쌈과 바느질과 멀리하였습니다. 부인, 요즘 길쌈과 바느질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 그러자 선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말씀을 해보시오. 선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선아는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행수의 딸이었답니다. 사실상 무역을 책임지는 선임 상인이었지요. 상단의 말단 인원들의 지도도 맡고 있으니 상단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답니다. 하지만 잘 나갈수록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법이지요. 선아의 아버지는 배를 타러 갔다가 바닷가에 빠져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선아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일부러 바닷가로 떠밀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나 아버지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땅과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선아도 집에서 쫓겨났고 허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비를 맞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과 땅까지 빼앗기니 더는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을 맬 용기도 없었지요. 그러다 서방님을 만난 것입니다. 서방님이 아니라면 전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부인이 행주의 딸이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소.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소?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마 재수험 붙었다고 다들 멀리할 것입니다. 차라리 거지라고 하는 게 속이 편했지요. 부인이 글을 읽은 줄 알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구려. 그럼 전에 연등회에서 봤던 영감한테는 왜 그런 것이오? 누군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은 자들과 한패거리가 분명합니다.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의 땅과 재산을 노리는 그 무서운 눈빛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용식이는 얼른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아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감이 저를 잊지 않고 또 모욕했지 뭡니까? 절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영감이 절 안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를 그러자 용식이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아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만 말하시오, 부인.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시오. 용식이는 그동안 선아가 겪은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영감을 찾아가서 복수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방님. 말씀만 하시오, 부인. 실은 저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집이 그렇게 몰락하고 우리 남매는 떨어져 지내야 했지요. 그간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한양 근처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려. 저와 함께 가서 데리고 오십시다. 그러자 선아가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실은 제 동생이 있다는 곳이 기방이었습니다. 기방이라고 한다면 용식이는 놀라서 선아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된 것이었지요.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제가 가면 아마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님까지 같이 가시면 제 동생이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니 저에게 여비만 주시면 동생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서방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저를 따라올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여비는 바로 드릴 터이니 내일이라도 떠나시오, 부인. 하루빨리 동생을 데려와야지 않겠소. 그리하여 선아는 여비를 받고 바로 떠났답니다. 용식이는 즐거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계절이 바뀌면서 6개월이 지났고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순수한 용식이는 언젠가는 선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용식이만 보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용식이, 설마 지금까지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렇대요. 세상에 세상에. 부인이 동생 찾으러 간다고 한 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말게. 진짜 무슨 사정이 있는 줄 누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정이 있으면 기별이라도 해야지. 분명히 그 선아라는 여자가 딴 생각 먹은 게 분명하다니까요. 용식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용식이가 모시는 양반댁에서도 걱정이 많았지요. 이복의 용식이. 부인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겐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기별도 없었다고 하던데. 찾으러 가고 싶은데 혹여 나 때문에 눈치라도 보는 겐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감마님. 필시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자 양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도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용식이가 필요했지. 낳은 자식이라고는 딸 둘뿐이니 시집을 가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나? 동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 내 곁에서 건강 챙겨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구먼.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자네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그간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야겠네. 자네도 부인을 찾으러 가고 싶지 않은가? 양반은 품에 있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 부족하지만 200냥일세. 이거 가져가서 부인을 찾으러 가게. 혹시 무슨 변고라도 당한 것일 수도 있으니 자네 도움이 절실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용식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부인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었지요.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모시는 양반이라니. 용식이는 생각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이 돈은 꼭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그리하여 용식이는 선아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선아가 갔다는 기방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선아의 동생이 있다는 기방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에도 기방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부인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용식이는 답답하여 주막에서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있는 그때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선아였습니다. 용식이는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다가갔습니다. 선아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옷도 화려하고 치장도 하였지요. 누가 보면 양반댁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용식이는 놀라서 큰 소리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선아가 깔끔한 용모의 남자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양반댁 사람이었지요. 용식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간다던 부인이 웬 사내와 희낙낙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용식이는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아 크게 선아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선아가 고개를 돌려 용식이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용식이 아니야? 용식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찾으러 오다니. 너도 참 순진하다. 무엇이라? 방금 무엇이라 하였는가?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내가 아는 부인이 맞소. 이럴 리가 없지 않소. 용식이는 순간 격분하여 선아의 양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용식이를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와 있던 남자의 식솔들이었습니다. 선아는 사내들을 만류했습니다. 용식아,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속이기 쉬웠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그리 크지 않네? 용식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비에 흠뻑 젖은 나를 살려줬으니 값은 치러야겠지. 선아는 사내를 부르더니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용식이 앞에 주머니를 툭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100냥이야.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 지금까지 내가 속인 남자들 중에는 그래도 네가 덜 값을 치른 거야.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 그리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그렇게 선아는 양반댁 남자와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건장한 머슴들은 쓰러진 용식이를 노려보며 사라졌지요. 용식이는 큰 충격의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용식이가 선아를 마지막까지 믿은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이 부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에 용식이는 막걸리를 마시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진탕취해서 세상을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를 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런 여자를 부인이라고 했던 것입니까? 대체 왜? 용식이가 먹거리를 모두 비우자 강변 앞에 섰습니다. 결국 용식이가 갈 길은 하나뿐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못난 놈인가 봅니다. 이렇게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한다니. 용식이는 막걸리를 강변으로 던져버리더니 눈을 감고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도 강변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물 밑으로 가라앉은 용식이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양반댁에 허드렛 일을 하고 선아를 위해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이렇게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평생 머슴살이만 하다가 죽을 팔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용식이는 강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을 뜬 용식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양반댁의 호화로운 방이었지요. 용식이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때 웬 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용식이는 눈만 끔벅거렸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라도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시오? 여기는 또 어디요? 알고 보니 용식이를 구한 사람은 바로 공조판서의 딸 유아였습니다. 용식이가 선아와 1년 만에 재회했던 그때 유아는 지난밤에 꿨던 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 유아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배를 탄 적이 없었지요. 그런 유아가 비를 맞으면서 배를 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강가 밑에서 영롱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너무 신기하여 강가 밑을 내려다보았지요. 또 신기한 것은 그 빛이 비를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유아는 그 빛 덕분에 옷도 말릴 수 있었지요. 빛의 근원은 다름 아닌 용식이었습니다. 용식이가 빛을 내며 강가 위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유아는 용식이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아가 용식이를 구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가져다 주었더니 용식이가 따스하게 유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아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듣고 있던 용식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신기한 꿈은 처음입니다. 저는 뭔가 홀린 것처럼 강가로 갔지요. 식솔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갔더니 세상에. 진짜 강가 밑에 사람이 있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온 것입니다. 용식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조판서의 딸이 자신을 구하다니요. 하지만 공조판서는 사연을 듣더니 바로 용식이를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너의 사정은 이해한다만 그저 보잘것없는 머슴이 아니더냐. 아무튼 강가에서 건져서 구했다고 하니 밥이나 챙겨주고 돌려보내거라.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밥만 챙겨주고 내보내면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조판서는 딸의 심성이 너무 착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내고 나니 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지요. 어쩔 수 없이 공조판서는 먼저 용식이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공조판서는 예전에 연등회에서 봤던 남자였습니다. 선아를 보더니 무섭게 다가왔던 바로 그 남자였지요. 공조판서도 용식이를 알아보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네는 그 여자와 어떤 관계인가? 공조판서는 사연을 듣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용식이는 도저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 선아라는 여자는 내가 첩으로 들였다네. 양반댁 사람도 아니지만 워낙 순하고 착해서 내가 아주 좋아했지.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그 바닥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네. 용식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선아는 공조판서를 속여서 첩으로 들어와 돈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조판서의 부인에게 매를 맞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속임수를 쓰다 걸려서 내쫓겼고 마침 용식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행수의 딸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용식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갈 곳 없는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용식이의 집에서 묵었던 것입니다. 자네 사정을 들으니 참 딱하구먼. 그냥 자네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갈 데라도 마련해줘야겠네. 혹시 자네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용식이는 지금껏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토목 일을 하였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토목에 관해서는 아주 선수가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용식이는 관청과 관련된 토목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쓰는 재주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잘한 용식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보통 머슴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손재주가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렇게 재주가 좋은 친구가 저렇게 머슴으로만 살고 있었다니. 공조판서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용식이를 토목 일에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지요. 일당도 넉넉히 받으니 이제 용식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홀딱 맞고 들어왔는데 유아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유아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밥이라도 챙겨드리려고요. 아이고 아씨. 저처럼 보잘것없는 놈에게 어찌 그런. 하지만 유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그릇부터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받은 용식이는 얼떨떨하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른 것이었지요. 용식아,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용식이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씨. 인생이라는 것이 갑자기 좀 웃기는 것 같아서요. 어찌 그렇습니까?
궁금하니 말씀을 좀 해주셔요. 용식이는 어머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밥그릇을 챙겨줬던 선아, 그리고 선아의 배신. 지금 이렇게 공조판서를 만나서 딸에게 밥그릇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유아도 사연을 모두 듣더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혼인할 도련님이 있었지요. 타혼하기 전까지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혼인하라고 하셨지요. 저도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사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더이다. 용식이는 갑자기 울컥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그리운 것이었지요. 중요한 건 절대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셔서 강가에 뛰어드셨지만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웃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유아는 점점 용식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용식이가 정말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용식이는 이제 공조판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청과 관련된 집을 지을 때는 늘 용식이의 손을 거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조판서가 조용히 용식이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이제 자네도 과거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떤가? 글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자네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집 짓는 일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야. 매사에 늘 침착하고 신중해서 모든 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네. 내가 뭐든지 지원할 테니까 과거에 도전하도록 하게. 자네는 반드시 해낼 것이야. 그리하여 용식이는 글 공부를 시작하였고 공조판서가 말한 대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위해 양반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평생 머슴살이만 할 줄 알았던 용식이가 고을 사또가 된 것입니다. 용식이가 토목의 장인이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그러니 고을 사람들도 용식이를 더욱더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온 마님이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그저 흔한 사건으로 알고 죄인을 만나러 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투기를 해서 잡혀온 여인이 알고 보니 선아였습니다. 용식이는 지친 얼굴의 선아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아 역시 용식이의 얼굴을 보더니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잠시 포졸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선아는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올리며 용식이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생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욕심 많은 영감의 첩으로 들어갔다가 매일매를 맞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선아는 남자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저 남자를 어떻게든 꼬셔서 돈만 훔치면 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런 선아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이었지요. 여동생 한 명 살리겠다고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첩으로 받아준 영감이 여동생까지 탐했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용식이는 정말 선아가 미웠습니다. 이제는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용식이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방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믿기지 않은 일이오 부인. 실은 선아. 그 여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사연을 들은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예전에 제가 밥그릇을 챙겨드렸던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머니가 꿈에서 말씀하신 일인데 어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소. 그때 서방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다고. 이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아라는 여자가 많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처음 첩으로 받아준 영감과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딱한 여자가 아닙니까? 지금은 저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여자도 언젠가는 서방님처럼 인생이라는 게 웃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셔요. 선아라는 여자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용식이는 감격하여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없었으면 난 어찌할 뻔했소. 부인의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는구려. 다음 날 용식이는 선아 죄인을 불렀습니다. 죄인은 듣거라. 투기를 하여 양반댁에 큰 치부를 드러냈으나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고향으로 퇴거를 명한다. 여동생과 함께 정직하게 살도록 해라.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선아는 놀라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식이의 근엄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용식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아는 여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식이와 살았을 때처럼 길쌈을 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았지요. 나중에는 시장 상인과 사랑에 빠져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용식이는 고을 사또로 계속 존경을 받으며 살았고 장인의 뒤를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습니다. 토목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용식이처럼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도 어디에선가 희망의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1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상팔자 관상이 보이는 여종, 순덕이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총명하기로 알려진 순덕이. 어느 날 관상을 잘 보는 점쟁이의 눈에 들어오면서 순덕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덕이의 빛나는 지혜를 마지막까지 감상해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가 가득한 백세야담 계속 지켜봐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 고을에 총명한 여종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순하고 덕스럽다고 하여 순덕이라고 불렀지요. 순덕이는 워낙 명랑하고 싹싹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잘해준 덕분에 효녀 순덕이라고도 불렸답니다. 그런 순덕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나무 주변에서 놀고 있는 개미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먹을 것들을 나르는 것을 보면 정말 부지런해 보였지요. 순덕이는 고을 주막에서 일하는 여종이었습니다. 주모는 착하고 일 잘하는 순덕이가 고마웠지만 언젠가는 시집을 갈 아이였지요. 그럴 때마다 주모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를 데리고 간 남자는 복 받은 것이지. 암 그렇고 말고. 그런데 순덕이가 떠나면 마음이 참 황망할 것 같네 그려. 저렇게 착하고 일 잘하는 아이가 또 어디 있나 그래. 주막에는 만드기라는 머슴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만드기가 순덕이를 좋아한다고 알려졌지요. 순덕이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피식하고 웃지만 만드기의 순수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가 소고기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도 순덕이가 나타나니 우리 효녀 순덕이, 우리 착한 순덕이, 우리 총명한 순덕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이는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왈패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힘없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주 먹여 살리겠다고 장사를 하는 분이었답니다. 순덕이는 할머니의 지극정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 할머니가 왈패들 때문에 바닥에 쓰러져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순덕이는 얼른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힘없는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 법이 어디 있어. 왈패들은 경계하기는커녕 순덕이의 미모를 보고 키득키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처자가 있다는 것은 처음 보았네 그려. 그러니까 네가 바로 순덕이란 말이지. 여기 오기도 전에 네 이름은 들었다. 그러지 말고 우리랑 놀러 가는 것이 어떠냐? 하지만 순덕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장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시오.
왈패들은 또 한 번 키득키득거렸습니다. 싫다면 네가 어쩔 건데. 보아하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자들 같은데. 여기서 살아가려면 여기 시장 상인들한테 잘 보여야 할 것이오. 무엇이라?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고을은 여기 상인들의 힘으로 굴러간다 이 말이오. 상단에서도 우리 고을의 특산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오. 지금이라도 당장 상단에 귀에 들어가면 관가에서도 당신들 얼굴 익히는 건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오. 순덕이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벌써 상단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것이오. 왈패들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야? 우리 상인들이 벌써 서찰을 보냈을 것이오. 우리 상인들이 연락은 정말 빠르거든.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어떻소? 그러자 왈패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순덕이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순덕이는 그런 왈패들의 오합지졸을 보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은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말이오. 여기는 빨리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오. 그러자 왈패들은 신경질을 부리며 물러났습니다. 왈패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상인들이 모두 순덕이에게 몰려왔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총명하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어찌 그리 말이 술술 나오느냐. 그런데 네가 말한 그 상단이 다 사실이냐? 그러자 순덕이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희희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야 모두 지어낸 말이죠. 상단이 우리 상인들의 연락을 그리 빨리 받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상인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장을 지나가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관상도 잘 볼 정도로 용한 사람이었지요. 저기는 왜 저렇게 요란한 건가? 점쟁이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참. 아주 머리가 빨리 굴러가는 처자로구먼 그래. 나중에 시집 가면 신랑을 아주 놀려먹겠어. 점쟁이는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저 처자 말대로 이 고을 특산물은 상단에서도 필요로 하지. 들어보면 딱히 거짓도 아닌데 말이야. 아주 머리가 비상한 처자가 아닌가. 관심이 많지 않던 점쟁이는 천천히 순덕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흥이 난 상인들이 순덕이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점쟁이가 순덕이의 얼굴을 보더니 기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관상이란 말인가? 점쟁이는 손과 발까지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점쟁이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침을 꿀꺽 삼킨 점쟁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순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순덕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부여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덕이는 놀랄 틈도 없이 점쟁이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점쟁이는 여전히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순덕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순덕이의 관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지고. 이런 관상은 태어나서 처음이로구먼. 순덕이는 그제야 웬 영감이 자신의 얼굴을 부여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이보시오 어르신. 백주 대낮에 처녀의 얼굴을 이리 잡으시면 오해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놓아주기는커녕 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술술 나오고. 정말 대단한 처자로세. 그제야 손을 놓은 점쟁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순덕이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시장 상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처녀의 얼굴을 부여잡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상인들 몇 명이 점쟁이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꽤 유명한 점쟁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순덕이는 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께서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이란 말입니까? 점쟁이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이름이 순덕이라고 하였지? 그렇소만. 대체 왜 그러시는지. 지금까지 수많은 관상을 봤으나 너와 같은 관상은 처음 보는구나. 너의 관상에 대해 내가 말해주랴. 너는 안방마님. 아니지.
그냥 안방마님이 아니라 정경 부인의 관상이 보이는구나. 정경 부인이라고 하니 순덕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정일품과 종일품의 아내에게 주는 봉작입니다. 정일품은 영의정, 종일품은 좌의정과 우의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덕이에게 그런 최고위 정승의 아내가 될 관상이 보인다니 시장 상인들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지요. 하지만 점쟁이는 이제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대단한 관상은 볼 수가 없을 터. 오늘은 정말 값진 날이로구나. 순덕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련?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순덕이는 당황했지만 말투는 조심스러웠지요. 이후 너의 관상을 다시 보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순덕이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관상을 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주막 아주머니하고 머슴 만드기는 매일 저희 얼굴을 보는데. 시장 상인들은 순덕이의 재치에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점쟁이는 흐뭇하게 웃더니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조만간 보겠네. 그때까지 편안히 계시게. 점쟁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신이 난 것이었지요. 주막으로 돌아온 순덕이는 긴가민가하였습니다. 어쩌면 꿈이라도 꾼 것일까요? 다음 날에도 순덕이는 열심히 주막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한 말 때문에 순덕이는 좀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험악한 인상의 산적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주막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지요. 순덕이와 주모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 순덕이라는 처자가 누구냐? 순덕이는 겁을 먹었지만 침착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내 부하들을 바보로 만든 그 처자로구나. 어디 한번 상단에 빨리 연락해보거라. 그러자 순덕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산적 두목의 부하들은 키득키득거리고 있었지요. 너의 거짓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두고 보거라. 앞으로 이 주막은 우리 산적들의 것이다. 알겠느냐? 순덕이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허탈한 주모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관가에 신고하면 당장 당신들을 잡으러 올 것이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주막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바로 목숨을 잃을 터인데. 순덕이는 그제야 주막 주변에 산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놓고 힘으로 주막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산적 두목은 걸걸하게 웃었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주막을 가지는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그것이 무엇이오? 산적 두목이 손가락을 흔들자 큰 통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잘 보거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통나무에 구멍이 하나 있다. 이 구멍에 명주실을 넣어 보거라. 넣기만 한다면 내가 부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주막을 장악하는 일도 무르도록 하마. 통나무는 너무 두껍고 컸답니다. 산적 두목이 말한 것처럼 눈을 크게 떠도 구멍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이런 구멍에 명주실을 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것이었지요. 그때 뒤에 있던 머슴 만드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해보겠소. 산적 두목은 놀란 척하며 만드기를 조롱했습니다. 용기가 가상하구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만드기는 벌벌 떠는 손으로 명주실을 가져왔습니다. 옆에 있던 순덕이는 조용히 속삭였지요. 만드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켜보기나 해. 만드기는 명주실을 길게 꺼내더니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명주실을 적셔서 통나무 구멍 안에 넣으려는 것이었지요. 실에 침을 발라 바늘에 넣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나무는 너무 두꺼웠습니다. 바늘에 실을 넣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요. 명주실이 구멍 안에는 들어갔지만 완전히 뒤로 빼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멍이 워낙 작으니 명주실이 여유 있게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만드기는 뜻대로 되지 않자 옷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산적 두목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 매를 좀 맞아야겠구나. 만드기는 기겁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그런 말씀은 없지 않았소. 내 말을 듣기도 전에 네가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러게 누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만드기는 산적에게 매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주막은 산적들에게 빼앗기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순덕이가 결연한 얼굴로 산적 두목 앞에 섰습니다. 내일 신시까지 기다려주시오. 신시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늦은 오후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시까지 기다리면 답이 나오느냐? 그렇소. 만약 신시의 명주실이 들어간 통나무를 보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오. 산적 두목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싸움에서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통나무 구멍 안에 명주실을 넣기만 한다면 이 주막에서 모두 물러날 것이다. 그 전에 도망치는 건 생각도 하지 말거라. 그런데 그날 밤 순덕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쿨쿨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주모는 의아해서 순덕이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나무 구멍 안에 명주실을 다 넣으려면 조금이라도 힘을 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순덕이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우리 착한 순덕이. 주막이 망하더라도 우리 순덕이 시집은 보내야 하는데. 주모는 그렇게 한탄하더니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순덕이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순덕이는 닭이 울기가 무섭게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앞에 나무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산적들은 꼭두새벽이라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순덕이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순덕이가 말한 신시가 됐습니다. 네가 말한 신시다. 통나무에는 명주실을 넣었느냐? 순덕이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소. 여기 통나무 구멍 안에 명주실을 넣고 이렇게 꽁꽁 묶어버렸소이다. 산적 두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도 기겁하는 것이었지요. 순덕이가 말한 대로 명주실이 통나무 구멍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꽁꽁 묶은 것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신기한 얼굴로 통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켰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내지 못했는데 순덕이는 어떻게 해낸 것일까요? 순덕이가 꼭두새벽에 일어나고 찾아간 나무에는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개미 몇 마리를 손으로 데리고 오더니 허리에 명주실을 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통나무 구멍 안으로 조청을 흘려 넣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개미가 조청을 따라서 구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손쉽게 통나무 구멍에 명주실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순덕이는 아예 명주실을 칭칭 감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일찍 잠을 잤던 이유는 개미들이 이른 아침에 가장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개미를 배려한 순덕이의 착한 마음씨였지요. 설명을 들은 산적 두목은 넋이 빠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어찌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총명한 처자가 맞구나. 산적 두목은 손짓으로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순덕이라고 하였지. 너의 지혜에 감복하였구나. 약속대로 이 주막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이제 우리 식량은 이 주막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주막의 생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다. 순덕이는 놀랐습니다. 험악하기만 하던 산적 두목에게 이런 배포가 있는 줄 몰랐지요. 저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만 하거라. 오늘만은 너의 이야기는 모두 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빼앗지 말고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란 말이오. 그럼 식량은 원하는 만큼 드리리다. 그러자 산적 두목은 주막이 떠나랴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총명하구나. 게다가 배짱까지 이렇게 있다니. 그래, 좋다. 네 말대로 산적 일은 모두 포기하도록 하지. 그러자 부하들이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부하들을 다독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가 그래도 힘은 장사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이 처자 말대로 이제는 정당하게 돈을 벌 때도 되었지. 그리하여 주막은 산적들에게 식량까지 팔았으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산적들에게 식량을 판다고 하니 우려가 많았지요. 산적 두목이 생각보다 의리가 있었고 나쁜 짓도 이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산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산적 두목이 고을 사또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빼앗은 일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개과천선했다고 하지만 고을 사또에게는 어림도 없는 핑계였습니다. 사또는 순덕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한 처자가 어찌 산적들과 내통을 했단 말인가? 사또는 순덕이라는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순덕이를 부른 것이었지요. 그대가 순덕이라는 처자요. 그렇습니다, 나리. 어찌 그대와 같이 현명한 처자가 산적들과 내통을 했단 말이오. 내통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을 어찌 믿으란 말이오. 처자는 산적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단 말이오. 전에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는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약속을 한 이후부터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사또는 당당하게 말하는 순덕이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적들을 모두 소탕한 실적이 있었으니 사내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사또는 산적들의 행적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정말 순덕이와 약속한 이후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답니다. 모두 정당하게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어찌 그놈들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사또는 결국 산적 두목을 직접 만났습니다. 산적 두목에게 들은 사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또는 웃음이 나왔지요. 듣던 대로 정말 총명한 처자로구나. 사또는 다시 순덕이를 불렀습니다. 처자 말대로 산적들은 개과천선하였구려. 아무래도 처자의 지혜에 감복한 것 같은데. 그 개미는 어떻게 된 것이오? 순덕이는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올 뻔하였지만 예의를 차려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보는 것이 바로 개미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그러다가 개미가 뭘 좋아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청을 통나무 구멍 안에 넣은 것이오? 그렇습니다, 나리. 사또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을 업무에 치이다 보니 웃음이 많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낭자 덕분에 제가 다 웃음이 나오는구먼 그려. 낭자의 소신은 이제 알았으니 물러가도 좋소. 산적들은 일일이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풀어줄 것이오. 순덕이는 그렇게 사또의 집을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요. 사또가 약속한 대로 산적 두목과 부하들이 풀려났습니다. 자리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도록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에게 서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바로 거래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서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사또는 그날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힘을 낼 기운도 없었지요. 하루는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서찰을 받았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순덕이는 마침 관아의 창고에 들렀습니다. 사또와 만나고 산적들이 모두 무죄방면된 이후에 관아의 모든 식량까지 책임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순덕이에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람? 순덕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따라갔더니 사또가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왜 그리 슬피 울고 계십니까?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가 여자 앞에서 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니까요. 별일 아니오 낭자. 식량 때문에 들렀구려. 사또는 식량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순떡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셔요, 나리. 사또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었지요. 그런 사또가 갑자기 순떡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혹시 순덕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또는 순덕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은 이 서찰을 거래서 받았소. 거래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화직원이요. 서직방이라. 묘구출하니 오직장하고 유구입이라. 사또는 절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글귀를 아는 사람은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오. 순덕이는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임금이 이 글귀를 전국의 사또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재 조정에 인재가 부족하니 전국의 사또들 중에 뽑으려는 것이었지요. 대신에 이 글귀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도 다른 사내들처럼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정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런 글귀가 온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소. 대체 이 글귀의 내용이 무엇인지.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또 보고 또 봐도 알 수가 없었소.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소.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그래서 사또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순덕이에게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사또의 심정이 이해가 되니 절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덕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순덕이는 천천히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화직원. 그리면 둥글다는 뜻입니다. 서직방. 글자를 쓰면 네모라는 뜻이지요. 오직장. 정오에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또는 묘구출과 유구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묘는 토끼, 유는 닭으로 읽히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순덕이는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라? 어찌 이것이 해가 된다는 말이오? 설명해 주시구려. 해는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지만 글로 쓰면 각이 집니다. 묘방이 동쪽이니까 정오에 가장 길어졌다가 서방, 즉 서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럼 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또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글귀를 쉽게 해석하다니 말이에요. 낭자는 어찌 그렇게 쉽게 읽으신 것이오? 그러자 순덕이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에서 매일 보내다 보니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다가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글자로도 썼지요. 제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운 것이 바로 해입니다. 사또는 순덕이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언변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해라는 내용을 적어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거래서 사또를 불렀습니다. 주막에서 한참 바쁘게 일하던 순덕이도 놀랐지요. 나와 함께 가야겠소 낭자. 어찌 그러십니까, 나리? 저처럼 천한 사람이 어찌 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 따라오면 알지 않겠소. 그렇게 순덕이는 사또를 따라서 궐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운 한복도 입었답니다. 궐에 들어간 순덕이는 주눅이 들었지만 사또가 갑자기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기죽지 마시오 낭자. 내가 옆에서 지켜줄 터이니. 그렇게 순덕이는 사또의 손을 잡고 임금을 만났습니다. 임금은 사또를 보자마자 흥겹게 웃었습니다. 나에게 서신을 보낸 사람은 자네뿐이었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던가? 그러자 사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하. 실은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순덕이라는 처자입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순덕이는 우리 고을에서 총명하기로 유명한 처자입니다. 자릿세를 빼앗는 산적들을 상대로도 당당히 맞선 적이 있습니다. 주막을 장악한 산적들을 개과천선시킨 적도 있습니다, 전하. 임금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단 말인가? 어서 말해보거라. 사또는 바로 통나무와 개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고 있던 임금도 그렇지만 신하들도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는 여종이 어찌 그렇게 총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종으로 살 처자가 아니로구나. 내가 직접 순덕이의 종문서를 태우고 방면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순덕이는 더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방면까지 하면서 양민이 된 것이었지요. 감격한 순덕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는 임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같이 있던 사또 역시 임금의 은혜에 감복하였답니다. 사또는 자신이 직접 문제를 풀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주막에서 일하는 보잘것없는 여종이 풀었다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임금은 사또의 정직함에도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본인의 소원대로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형조에 속한 정육품 벼슬 형조좌랑에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또가 아니라 좌랑나리가 되었네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순덕이는 양민이 된 이후로도 여전히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이 들었던 주모 아주머니와 머슴 만드기와 헤어질 수 없었지요. 그리고 형조좌랑이 찾아왔습니다. 좌랑나리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낭자에게 빚을 지지 않았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동안 숱한 혼담이 들어왔다오. 다들 명문가 집안의 딸들이었지요. 얼마 전에는 예조판서 집안에서도 혼담이 들어왔었지요.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하였소. 그럴 때마다 낭자가 계속 아른거리지 뭐요. 그러자 순덕이는 얼굴이 처음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낭자, 너무 늦게 얘기한 것 같소만. 나와 혼인해 줄 수 있겠소. 제가 어찌 좌랑나리의 배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낭자는 충분히 자격이 있소. 내가 조정에서 앞으로 일하려면 낭자의 지혜가 필요하오. 그러니 저와 혼인해 주시오. 그리하여 순덕이는 좌랑나리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순덕이의 지혜는 조정에서도 빛을 보았답니다. 형조좌랑은 결국 병조판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순덕이는 모처럼 고향을 들렀습니다. 바로 주막이었지요. 주막에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시장 상인들의 자릿세를 빼앗는 왈패들이 있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힘들게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얼른 뛰어가서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왈패들은 병조판서의 부인이 나타났다고 하니 다들 두려워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인이 이런 시장에 온 것이 이상한 것이었지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순덕이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덕이 아니야. 정부인 됐다고 해서 앞으로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순덕이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그려. 역시 이 고을에서 가장 총명했던 사람은 순덕이었지. 순덕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병조판서 신랑과 함께 조정에 있다 보니 고향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그리운 것이었지요. 저도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시장 상인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순덕이 뒤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순덕이 앞에는 바로 예전에 관상을 말했던 그 점쟁이가 서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허하고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군. 마님의 관상은 전에도 못 봤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오. 순덕이는 점쟁이의 신기한 눈빛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는 조심히 순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의 관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한 적이 있지요. 허락해 주시겠소? 그러자 순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락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어르신? 당연히 허락이 필요하지 않겠소. 이제는 여종이 아니라 정경부인이 아니시오. 점쟁이는 그렇게 순덕이의 관상을 한동안 보더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정경 부인의 관상 아주 잘 보고 가오. 점쟁이는 그렇게 사라졌고 순덕이는 그날 하루는 시장 상인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답니다. 버지니아 출생의 배우 펄 베일리는 자신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순덕이처럼 착하고 싹싹하면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해도 그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요. 자신의 값어치를 확신하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덕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당당히 나간다면 반드시 큰 보답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1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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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